2026년 중동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재부로 오펙 탈퇴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하겠습니다. 아니, 세계 3위권 산유국 아랍에미리트가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아닌 바로 한국을 대안으로 움직이다니요. 탈퇴의 선언 이후 불과 하루 만에 한국과 대규모 경제협정을 발표하자 국제금융권과 유럽 에너지업계는 즉시 긴급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카타르 또한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오펙을 탈퇴하며 한국과의 첨단 산업 협력을 확대 선언한 것이었죠. 석유시대 이후의 대안은 한국에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한국에 붙어야 합니다. 중동 질서의 방향이 한국으로 전환되며 중동 국민들의 한국 호감도까지 94.8%까지 올라버린 이 상황. 과연 한국이 핵심 국가로 급부상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60년 석유. 카르텔 시대의 균열 사이로 파고든 한국이란 새로운 질서. 지금 바로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사님, 지금 바로 전략센터로 오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새벽 2시 17분. 스크린마다 속보가 넘쳐 흘러나오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제시장 분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타르 국부 펀드 사나미래 산업전략투자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하마드 알타니입니다. 그날의 전략 상황실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 테이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표정이라면 단순한 원유 가격 급등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정중앙에 단 한 줄의 문장이 빨간 배경 위로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오펙 및 오펙 플러스 공식 탈퇴.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공식적으로 이탈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세계 원유 시장을 지탱해온 체제의 뼈대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내 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사이에 쌓인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예측해온 것이었으니까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전개다. 당황할 필요 없다. 문제는 두 번째 속보였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 위에 또 하나의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오펙 탈퇴 직후 한국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시 발효. 저는 그 문장을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반세기를 이어온 석유 연대를 스스로 끊어내고 가장 먼저 손을 잡은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 앞에서 이상할 만치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느낌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유럽 출신 수석 고문 에드워드 밀러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금융권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그는 국제 질서에 관한 한 누구보다 오래된 경험과 확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중동 어느 회의실에 가더라도 그의 분석은 언제나 무게감이 있었고 저 역시 그의 판단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화면을 한번 훑어보더니 별것 아니라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이건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략 파트너는 결국 워싱턴과 런던이죠. 조금 기다리면 알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에 동조하려 했습니다. 한국이 강한 제조 능력을 가진 나라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미래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 파트너로서의 한국이라는 개념은 단 한 번도 제 머릿속에 진지하게 자리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질서를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유럽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그 질서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아 카타르 외교부 라인을 통해 긴급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카타르 경제사절단의 서울 방문 일정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첨단 제조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만의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카타르도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두 핵심 국가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거의 동시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전략 국가로 분류해 본 적 없는 나라를 향해서요. 저는 그 사실이 주는 무게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미 성향의 실세인 압둘라 빈 하산 가카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옆에 두고 왜 한국의 시간을 써야 합니까? 이게 전략입니까? 감정입니까? 젊은 산업전략관 라시드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카, 이번 건은 단순 무역 협상이 아닙니다. 공급망 자체의 방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압둘라 가카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한국의 약점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과의 지리적 밀착성, 자원 하나 없는 좁은 국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 문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불안정한 지정학적 구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데이터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불편함이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약점을 안고 있는 나라를 세계 3위권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수십 년을 이어온 석유 연대를 스스로 끊어내면서까지 가장 먼저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카타르도 조용히 같은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에드워드의 냉정한 분석과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강대국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협정 자료와 카타르 사절단 방문 일정을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문서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제조, 물류 허브, 공급망 안정성, 장기 전략 동반자. 이것은 에너지 거래에서 쓰이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팔고 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오가는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구조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는 나라들이 나누는 대화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상대로 한국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협력의 연장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중동이 석유 이후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축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한국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회의실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국의 산업 구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 현대, K-팝.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그를 불편하게 바라봤습니다. 세계 질서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사람의 대답치고는 너무나 가볍고 얕았습니다. 세계 3위권 산유국이 반세기를 지탱해온 석유 연대를 스스로 끊어내면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 그 나라를 삼성과 K-팝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모른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서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깊게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갖고 있기에 석유의 시대를 만든 나라들이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국의 손을 잡으려 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한참 동안 창밖 도하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제 세계관 어딘가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한국 조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업 분석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산업이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어느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지, 수출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훑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감각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본 조건들이 하나씩 파악될수록 저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다는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좁은 땅덩어리.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국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 위협. 빠르게 줄어드는 인구. 저는 전략 분석가로서 수십 개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조건들이 적힌 문서를 저에게 보여주고 이 나라의 미래를 평가해달라고 했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했을 겁니다. 이 조건이면 보통 국가는 무너집니다. 성장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 제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한국의 과거 기록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예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자료와 마주쳤습니다. 전쟁 직후 기록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다리는 무너져 강 위에 잔해만 떠 있었고 거리에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황폐한 거리를 걷고 있었고 어른들의 얼굴에서는 삶을 버티겠다는 의지보다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함이 더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던 저는 재생 버튼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작게 적혀 있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소득,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하고 있는 한국,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우하고 중동 강국들이 앞다투어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나라가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라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이 영상이 맞는 겁니까? 저 폐허가 지금의 서울이라고요? 보좌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 직후 기록 자료입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재건 불가능한 나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폐허가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됐는지 저는 더욱 강하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데이터를 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산업 성장 그래프를 펼쳐놓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들이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어떤 국가의 성장 그래프와도 달랐습니다. 가파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승이었고 그 상승이 단일 산업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선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 수준, 배터리 기술 세계 상위권, 자동차 수출, 강국, 원자력 기술 보유국, 초고속 인터넷 세계 최상위, 첨단 제조 경쟁력 압도적.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성장 곡선이 아니야. 이건 폭발이다. 그날 오후에는 런던 금융권과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여러 유럽 출신 분석가들과 함께 화면 너머에 앉아 있었고 그는 한국의 성장을 특유의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냉전 시대의 특정 강대국이 전략적으로 키워준 국가입니다. 지원이 있었으니 성장한 것이고 그건 한국만의 특별한 역량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외부 지원이 한국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초 후 저는 이상한 지점에서 걸렸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은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전략적 지원을 받은 나라는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들 중에서 지금의 한국처럼 된 곳은 없었을까요? 왜 유독 한국만이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그 질문에 에드워드의 설명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 도중 처음으로 에드워드의 말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지원을 받은 나라들이 왜 이 결과를 내지 못했는지 그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드워드는 눈썹을 약간 올렸습니다. 제가 그의 말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분석가들도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자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본 관련 보고서를 들여다보다가 뜻밖의 내용과 마주쳤습니다. 일본 경제안보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경계하는 국가 목록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첨단 소재, 미래 공급망 분야에서 일본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경쟁국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 언론은 항상 한국의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본 일본은 오히려 한국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경쟁국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어느 쪽이 세계를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밤을 꼬박 새며 한국 현대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하나의 기묘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산업화가 시작됐습니다. 군사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에너지 위기가 왔습니다.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강대국의 무역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한국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위기 이전보다 나빠진 수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번 위기 이후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씩 도약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위기 이후에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에 가까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거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숫자 안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믿어온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숫자가 저에게 설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카타르 경제안보 보고서가 새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쳐 핵심 내용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장기 공급망 안정성 평가 결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보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회복 탄력성.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협정을 처음 봤을 때부터 왜 한국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력, 제조 능력, 가격, 경쟁력,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한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회복 탄력성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건드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석유 의존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그 거대한 전환의 과정에서 중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터져도 외부 압박이 들어와도 공급망을 계속 돌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한국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 밤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보좌관이 퇴근 인사를 하고 떠난 뒤에도 저는 혼자 앉아 한국 자료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폐허의 사진, 수직 상승하는 성장 그래프, 위기와 반전의 끊임없는 반복.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점점 더 또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왜 위기 속에서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숫자 너머의 무언가를 봐야 한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어느 날 밤 저는 한국의 외환 위기 관련 다큐멘터리 자료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 위기 사례 연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는 기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은 나라들을 저는 많이 분석해봤습니다. 대개는 정부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회복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도 그런 사례 중 하나일 거라 생각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장면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그 줄의 끝에는 수거 창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돌잔치에서 아이에게 주었던 금반지까지 그것을 창고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한 중년 여성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을 끼고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반지를 천천히 빼서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에는 눈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만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재생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국가 부채를 갚으려고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건가? 보좌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약 350만 명이 참여했고 모인 금은 수백 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말을 잃었습니다. 350만 명. 정부가 강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부모 손을 잡고 줄을 서 있는 장면이 영상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봤습니다. 볼수록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내부 경제팀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또 다른 직원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논리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감동 사례가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 오는 그 느낌이 저를 계속 불편하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저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카타르 서울 경제사절단에 직접 합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친미 성향의 압둘라 각하는 즉각 반대했습니다. 수석 분석관이 직접 그 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자료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봐야 합니다. 압둘라 각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첫 번째 예상이 빗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분단 국가,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긴장된 사회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 무거운 분위기, 어딘가 위축된 느낌. 그런데 공항은 정반대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물류 시스템. 새벽임에도 쉬지 않고 가동되는 화물 터미널.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긴장이 아니라 속도가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위험 국가가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그 의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도심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도로에는 물류 차량들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쉬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기본값인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절단 일정 중 경제부 관계자의 소개로 한 노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박정수 씨였습니다. 소박한 식당에서 마주 앉은 그는 나이에 비해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왜 금을 내놓았습니까?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물어보는 거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라 살리려고 했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 아닙니까? 국가가 잘못 운영한 결과인데 왜 국민이 그 부담을 져야 합니까?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재산도 의미 없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라 망하는 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냥 다 같이 힘을 모은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카타르에서 저는 오랫동안 국가는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국민은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국가는 정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국민 스스로가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를 호텔로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중동은 위기가 오면 내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누가 책임인지, 누구의 이익이 먼저인지를 두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가 오면 오히려 결집했습니다.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기 이후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정보기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제조업 경쟁력도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위기를 겪고 나서 뒷걸음질 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계기로 산업구조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나라는 위기를 겪으면 약해집니다. 회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위기 이후 더 강해졌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연구해온 일본 경제안보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가장 빠르게 학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경쟁국이 되죠.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위기 때 가장 빠르게 학습한다. 그래서 가장 위험해진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아직 다 드러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카타르 사절단 일정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다 한국 경제 역사에서 유독 눈에 걸리는 사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이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그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분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이것이 단순한 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제안한 것은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들이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의 대부분을 한국은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일본은 그 고리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언론의 반응은 일관됐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치명타가 가해졌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제조업의 붕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당시 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재를 막으면 제조는 멈춥니다. 이건 기본 논리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공급망을 다변화했습니다. 소재 기술 자립을 가속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경쟁력은 오히려 유지됐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이 공급망의 약한 고리를 끊으려 했는데 한국은 그 공격을 계기로 약한 고리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공격받았는데 왜 더 강해진 거지? 저는 혼자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반도체 연구소를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김도윤이라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였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차분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이 꺼져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인 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숙식을 연구소에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당시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는 잠시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웠죠. 하지만 한국은 늘 없던 것을 만들어야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야 살아남는다. 그 말이 단순한 직업적 자부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건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과 서방의 성장 논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더 높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안정이 먼저고 성장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안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기 한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위기 대응이 성장의 엔진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후 런던 금융 네트워크 화상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운 좋게 살아남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이면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 자주 살아남았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에너지 위기 이후에도 외환 위기 이후에도 무역 압박 이후에도 매번 더 강해졌습니다. 이걸 운으로 설명하는 건 분석이 아닙니다. 에드워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절단 일정의 마지막 날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조선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점점 드넓게 펼쳐지는 항만과 조선소 설비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고 수천 명의 인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공정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고 새벽에도 낮에도 속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한 번이라도 멈춘 적이 있습니까?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거든요. 저는 조선소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산업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기업, 연구소, 인력, 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채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하로 돌아가기 전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한국 현대사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위기 발생, 세계의 실패 예측, 내부 결집, 기술 자립, 산업 도약, 더 강해진 경쟁력. 이 패턴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매번 세계는 한국이 이번엔 정말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한국은 그 예측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성장 엔진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마치 위기가 올수록 더 날카롭게 벼려지는 칼처럼. 카타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살아남는 것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그 집착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제 직접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타르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한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성장 엔진으로 바꾼다는 패턴은 이제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결집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위기를 반복해서 겪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군사적 대치 상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 국경 너머에는 핵을 보유한 군사 정권이 있었고 그 위협은 수십 년째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산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는 버틸 수 있습니다. 무역 압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매일 공장을 돌리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윤이 전혀 다른 행선지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서울만 보면 안 됩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그와 함께 비무장지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밖으로는 도심의 고층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뒤로 고속도로 위를 물류 차량들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첨단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하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군사대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 두 가지 현실이 같은 나라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동하는 내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통제구역으로 진입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검문소에서 신분 확인이 이루어졌고 무장한 병력이 도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감시 초소가 시야 안에 들어왔고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소리가 공기를 팽팽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분쟁 지역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냄새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중동의 분쟁 지역은 경제가 멈추고 삶이 정지됩니다.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거나 남아있어도 생산 활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긴장의 한가운데서도 그 뒤쪽으로 한국 전체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북한 지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이렇게 가까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저렇게 가까운데 이 나라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해졌죠. 그래서 더 빨리 발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 속도,
기술에 대한 집착, 쉬지 않는 성과 압박이 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는지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경쟁에서 이기려는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전망대를 내려오면서 김도윤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전쟁 폐허, 끊이지 않는 군사 긴장, 자원 하나 없는 좁은 국토, 강대국들 사이에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에 빨라야 했습니다. 멈추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위험해지고 위험해지면 끝이라는 감각이 이 나라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중동 국가들을 떠올렸습니다. 중동은 자원이라는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석유가 있는 한 어느 정도의 여유가 허용됐습니다. 위기가 와도 자원 수익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외부 안보는 강대국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긴박함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떤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외부 보호도 완전하지 않고 북쪽 국경에서는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서 살아남은 방법이 바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경제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속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하철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커피를 주문하는 줄이 이어졌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북한 미사일 뉴스가 나온 그 순간에도 이 도시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박성호 씨였습니다. 오늘 북한 미사일 뉴스가 나왔는데 다들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100m 너머를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무섭죠. 근데 한국 사람은 무섭다고 멈추면 진짜 끝난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무섭다고 멈추면 진짜 끝난다. 이것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였습니다. 공포가 멈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 저는 지금까지 세계 많은 나라를 분석했지만 이런 집단적 정서를 가진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타르 전략팀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한국 협력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압둘라 가카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사님, 북한 리스크를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나라의 긴장을 직접 확인하고 왔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직접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나라. 공포를 동력으로 바꾸는 나라. 위협이 클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 중동이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파트너였습니다. 그 조건을 가장 잘 증명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서울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시.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올라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하고 무서운 원리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카타르로 돌아온 뒤 저는 바로 전략센터에 틀어박혔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숫자로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실제 현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보고서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부터 최근까지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생산 차질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제조기업들이 공급망 붕괴로 생산 라인을 멈추거나 대폭 축소했습니다. 미국은 물류 지연이 장기화되었고 주요 항만에서는 화물이 쌓여가는 사진들이 뉴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들이 잇따라 흔들렸습니다. 전 세계 해상 운송 불안정성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급망 회복 속도 압도적 상위권, 생산 유지력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공급 안정성 지속, 조선과 배터리 생산 차질 없음, 수출 물량 오히려 증가. 저는 화면을 보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폭풍이 세계를 강타했을 때 한국만 유독 빠르게 회복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공급망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속 물류 네트워크,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운영, 효율, 제조시설의 집중 구조, 빠른 의사결정 체계, 정부와 기업 사이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항 운영 데이터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처리 자동화 비율, 장비 가동률, 화물 처리 정확률, 모든 수치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항만이 아니라 전쟁 지휘 시스템 수준이다. 보좌관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표현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평화로운 시대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 무렵 카타르의 투자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계 컨설팅 회사 두 곳이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유창하게 한국 투자 리스크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의존도 문제, 북한 리스크, 내수 시장 규모의 한계, 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 성장성 약화. 깔끔하게 정리된 슬라이드였고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표가 끝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던 그 기간에 한국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컨설턴트 중 한 명이 자료를 뒤적이다가 답했습니다. 그건 특수한 상황이었고 지속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미 데이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무역 분쟁 시기에도 금융위기 때에도 한국은 버텼습니다. 그건 특수 상황에 대한 한 번의 대응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산업 구조를 전체 지도 위에 펼쳐놓고 각 산업 간의 연결관계를 그려봤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해상 물류의 혈관을 만드는 산업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과 모든 현대 산업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배터리는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저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철강과 소재는 이 모든 것을 받쳐주는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이 모두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단순 제조국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여러 핵심 고리들이 하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한 고리를 통하면 나머지 고리들과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연결성이 바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동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단순한 자원 거래도 아닙니다. 석유 이후의 시대에 독자적으로 산업을 구축하고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계를 만드는 것. 그 방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기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과 실행력과 회복력을 모두 갖춘 나라. 그 조건을 갖춘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카타르 전략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관료들 사이에서 먼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 협력을 더 빠르게, 더 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압둘라 각하는 여전히 강하게 버텼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 안보망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안보와 산업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파트너는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압둘라 각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의 중심축 중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을 선점하는 것과 놓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경제 전문 매체들에서 관련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아시아 이동, 한국 중심 공급망 협력 확대, 서방 독점 질서에 생기는 균열 가능성.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전부터. 저는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항만은 그 시간에도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자동화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쉬지 않고 이동시키고 있었고, 인공지능 물류 관제 시스템이 전체 흐름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선박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항만 전체를 채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 공간은 단 1분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광경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대비한 국가가 아니다. 위기 자체를 일상으로 살아온 국가다. 그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위기를 대비하는 나라는 평화로운 시간 동안 준비를 해둡니다. 하지만 위기를 일상으로 사는 나라는 위기가 오든 오지 않든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생존 방식 그 자체가 된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도하로 돌아가기 전날 밤 인근 호텔 창가에 홀로 앉아 저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관련 정보 보고가 도착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첨단 산업과의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그리고 이제 사우디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 나라가 저마다의 판단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중동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혼자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래를 움직이는 건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나라들인지도 모른다. 도하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략센터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처는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경제개혁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공개 분석 자료였습니다. 공식 루트를 통한 것이 아니었고 전략 파트너 채널을 통해 조용히 흘러들어온 자료였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혼자 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사우디가 추진 중인 미래 산업 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 대상국 분석이었습니다. 첨단 제조, 스마트 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기술, 안정적 공급망 확보. 이 5가지 분야에 걸쳐 협력 가능한 국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국가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카타르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세 나라가 각자의 판단으로 그러나 놀랍도록 일관된 방향으로 한국을 미래 파트너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략센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하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중동 국가들의 공통 목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기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계속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전략보고서 초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분석가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이번만큼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적고 멈췄습니다. 중동은 한국의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적었습니다. 한국의 생존 방식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몇 달 동안 쫓아온 답이었습니다. 중동이 찾는 것은 화려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법, 무너지지 않는 법,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법, 그것을 수십 년에 걸쳐 몸으로 증명해온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카타르 전략위원회 최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압둘라 각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 안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질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바뀌어 왔습니다. 이미 바뀌고 있는 질서의 중심에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과 놓치는 것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듭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압둘라 각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카타르 대표단의 일원으로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시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을 때와 설비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술 자체보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도였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공장의 생산 전환 속도, 반도체 생산 라인의 공정 조정 속도, 무인 물류 시스템의 판단과 이동 속도, 배터리 연구센터에서 데이터가 분석되고 결론으로 이어지는 속도. 모든 것이 제가 경험한 다른 어떤 산업 현장보다 빨랐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빨랐습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빠른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으면 위험해졌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늦으면 위험해진다. 그 말 안에 한국의 모든 속도와 집착과 끊임없는 움직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법이었습니다. 서울 시찰이 끝나던 날 저녁 에드워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럽 경제 언론들이 중동과 한국의 협력 확대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서방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동이 너무 멀리 가고 있어. 이건 서방 전체의 이해 관계와 충돌할 수 있어. 저는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야 미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에드워드의 말이 저에게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의 분석을 참고했고 그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산업화를 밀어붙였습니다. 전쟁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을 키웠습니다. 외환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오히려 자립 능력을 높였습니다. 세계 공급망이 흔들릴 때 가장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모든 약점이 결국 강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기술로 갔습니다. 시장이 작았기에 세계를 향해 나갔습니다. 위협이 끊이지 않았기에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위기를 반복해서 겪었기에 회복력이 몸 안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이야기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하로 귀국하는 공항에서 저는 대형 광고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국 카타르 협력 파트너십.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확신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강한 나라만 찾았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나라는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나라였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니면 미처 몰랐던 사실에 놀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폐허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선 대한민국. 그 끝없는 도전과 생존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해외 감동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